我是人，狗急眼了还知道咬人，兔子急眼也知道咬人，而且这么多人打我，我必须反抗。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죄명이 해당된다고 봅니까? 외주주의는 대답했습니다.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를 인정합니까? 저는 제가 사람을 죽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배상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푼도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저는 배상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수백억 단위 배상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돈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의 죽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롭고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언뜻 보면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뼈를 발라내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노래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 찔렀으며 현장에서 아내와 아내의 두 동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어린 딸,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때로는 검사를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전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의 말에 현혹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으로 함께 돌아가 그날 밤의 참극을 다시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2014년 4월 24일 밤 8시경이었습니다. 장소는 흑룡강성 치타이어시 외곽에 위치한 카이사 음악회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 지휘센터에는 긴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이사 음악회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평소 화려한 불빛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하던 그곳은 순식간에 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룸 안에는 바닥에 선명한 핏자국이 널려 있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피 웅덩이에 쓰러져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그 자리에서 2명이 즉사했고 1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 즉 살인의 주범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 중 1명인 판리리의 남편, 바로 외주진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외주진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밤새 추적 끝에 그의 도주 경로를 파악했고 결국 흑룡강성 스위퍼너시에서 외주진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후 외주진은 노래방에서 3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치타이어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 재판에 붙였습니다. 3명의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하여 외주진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4년 4월 20일 저녁 8시경 피고인 외주진은 8살 딸을 데리고 카이사 음악회관으로 아내 판리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판리리가 귀가를 거부하자 2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래방 직원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외주진은 돌연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 사람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중대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의살인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외주진은 반박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법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봅니까? 살인죄입니다. 당신은 죄를 인정합니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인정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주진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순간의 분노와 정당 방위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를 찾으러 간 것은 단지 대화를 나누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의도였다면 어린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몸에 뼈를 발라내는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즉흥적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간 것뿐이라면 왜 칼을 지니고 갔습니까? 외주진은 답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사 음악회관은 싸움이 잦은 곳입니다. 치타이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검사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저는 치타이어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카이사 음악회관이 싸움이 잦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외주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보시라고만 했습니다. 법원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 칼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외주진은 커우첸 시장에서 2,000원 주고 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판리리는 카이사 음악회관의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외주진은 그녀를 찾기 위해 고객인 척 방을 빌리고 판리리를 호출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아내를 부른 것입니까? 그게 거기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나 지인을 통해 부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버린 사람입니다. 외주 주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외주진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판리리를 만난 뒤 저는 그녀에게 함께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왜 그런 참극이 벌어졌겠습니까? 법원은 재차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홀에서 다툰 적이 있습니까? 외주 주인은 처음엔 얼버무리더니 이내 인정했습니다. 네, 몇 차례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격렬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방 안으로 돌아간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현장 증언과 CCTV 자료에 따르면 그날 밤 노래방 관리자 리미아오가 중재에 나선 뒤 일단 두 사람의 다툼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외주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어떤 직원에게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맥주를 마시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오, 나랑 집에 갈래 안 갈래? 그때 리미아오가 끼어들어 근무 시간엔 누구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내 팔을 잡으려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녀가 도망가자 6명의 직원이 들이닥쳐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주진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몸에서 칼을 꺼내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업원 차오양은 즉사했고 관리자 리미아오는 목동맥이 절단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외주진은 칼을 들고 판리리를 찾아 다른 방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딸과 판리리가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딸 앞에서 아내를 난자했습니다. 판리리는 피웅덩이에 쓰러졌고 외주진은 딸 손을 잡고 그 참혹한 현장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외주진은 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외주진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36세였으며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술집 가수로 일하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광산 노동자로 전업했습니다. 한때 석탄 경기가 좋을 때는 가정도 그럭저럭 유지되었습니다. 그 시절 아내 판리리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딸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석탄 가격이 폭락하고 광산 경기가 급락하자 외주진은 실직했고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판리리는 카이사 음악회관에 나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주진은 법정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처음엔 서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한 달 전부터 아내는 이른바 왕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새벽 1시에서 2시, 심하면 3시에나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오면 또 나갔습니다. 외주진은 억울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잘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판리리는 집을 점점 더 외면했고 경제적 기여도 없었습니다. 외주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에 돈 한 푼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은 점점 그를 옥죄었습니다. 2014년 4월 20일 판리리는 전화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전화는 외주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통화 중 격분해 판리리 부모와 동생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시장에서 뼈칼을 샀고 은행에서 9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무엇을 위해 찾았습니까? 외주진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생각도 있었고 만약 제가 맞으면 병원비로 쓰려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망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일 외주주인은 주장과 달리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의 8살 난 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전날 엄마랑 싸운 뒤 집에 안 들어온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갔고 거기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사실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싫어했어요. 아빠가 때릴까봐 무서워했어요.
여러 노래방 직원들도 외주주인이 주장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외주주인이 술에 취해 먼저 칼을 꺼내 들고 판리리를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직원들이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판리리는 공포에 질려 다른 방으로 도망쳤으나 외주주인은 집요하게 그녀를 찾아내 결국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불만과 증오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외주주인은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먼저 때리지 않았다면 칼을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 막다른 곳에 몰리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토끼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와는 다툼이 있었지만 누구도 저를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저를 때리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정적 요소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지만 법을 어기자마자 3명을 죽였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인은 오만했고 주관적 악성이 매우 큽니다. 가족 문제를 타인에게 풀어내려 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외주주인은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수십, 수백억 단위의 돈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정과 유족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저의 죽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11일 치타이허시 중급인민법원은 외주주인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과 정치권리 박탈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2억 7,6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